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화폐 경제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오늘의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참 많은 것 같은데 지역화폐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지역화폐는 우리 사회에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문제는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유통산업도 발전하다 보니까는 대형 유통 이런 그 기업들이 지역 이제 그러니까 골목 상권까지 많이들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도 많이 지금 증가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한 50만 명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산업 구조하고도 관련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중심 이제 산업 구조인데 제조업은 이제 갈수록 고용하는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에 새로운 데로 나갈 출구는 별로 마련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영업으로 많이들 진출을 한 결과이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체 경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 2,700만 정도 되니까는 취업자들이 되니까는 그 중에서 한 640만 명이라면은 적지 않은 규모죠. 네. 적지 않은 규모인데 근데 이제 이들이 상당히 힘든 거는 이제 많이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대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동반 성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거 이렇게 정하고 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 민주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가가지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좀 가능하면 소비를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한테나 자영업자한테 좀 이걸 지출을 하게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 돈을 지역화폐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선택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도 선호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좀 이제 할인 혜택을 줘가지고 네. 만약 10만 원짜리 만약에 우리가 상품권을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은 한 9만 원에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역화폐는 지역사용 상품권이라도 불리는데 지역화폐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1인 한도를 정해놓고 10% 할인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그렇죠. 건데요. 최근에 또 재난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자체에서는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데 경제 효과를 둘러싼 공방. 최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결론을 또 내렸는데 이 논문이 참 많은 또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이제 그 경제학자들한테는 가장 큰 이제 학술대회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것만 이제 이슈가 부각돼 버렸는데 언론에요. 지역화폐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뜨거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핫 이슈다 보니까 했는데 저자들이 좀 상당히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이제 그러니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역화폐는 사실 그러니까 이 고용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지역화폐 경제성을 고용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좀 지원해 주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설을 한 겁니다. 지역화폐로 인해서 매출이 만약에 증가했다면은 네. 매출이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고용도 증가하지 않느냐 이런 가설을 세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역화폐를 사용한 지난 10년 동안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보니까는 지역화폐가 발행액이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고용 증가가 확인이 안 되더라.
고용 증가가 확인 안 됐다는 얘기는 매출 증가 효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역 화폐를 많이 쓰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 거고 그럼 당연히 고용도 늘 거다. 그런데 고용이 늘지 않았으니 매출도 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군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근데 크게 이제 좀 이 착각을 하신 게요. 일단 2010년부터 19년까지 그 기간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네. 2019년을 빼놓고는 굉장히 2019년 한 해만 2019년하고 2020년만 그러니까는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요. 그 재난지원금이죠. 네. 예,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거는 2019년부터입니다. 딱 한 해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9년 동안은 그러니까는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자체들을 조금씩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2018년까지는 지자체를 이분들이 대상으로 한 게 146개 지자체를 이제 했는데 146개 지자체가 모두 이제 대상이 된 건 2019년만 있었고요. 네. 대개가 한 23개 지자체에서 많아야 한 53개 지자체가 발행을 해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 그 자료를 쓰는 기간 설정이 일단 틀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지역화폐가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요. 많이 발행할 수가 없어졌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2010년 같은 경우는 23개 지자체가 이제 발행을 했거든요. 네. 발행을 했는데 뭐 성남시 같은 경우가 금액은 굉장히 가장 큰 금액 중에 하나인 지자체였었습니다. 네. 근데 성남시 1인당으로 보게 되면 1,681원 정도예요. 네. 1년 동안에 이거 발행액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1년 동안에 1인당 10,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 예. 네. 그러면 이 10,000원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매출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도움이 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잡혀야지만이 한 명 정도를 더 추가로 고용을 하겠는가. 네, 이걸 그게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와요.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매출이 늘었을 때 고용이 늘리는 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매출이 고용을 더 필요로 할 때까지 매출이 늘어야 되는 건데 1인당 1년에 10,000원 정도 늘어서는 그게 소상공인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 증가하면은 고용이 증가하는 단순 논리를 너무 이제 과잉 해석해가지고 과잉 해석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명 정도 고용을 하려면은 적어도 그 사람 인건비가요.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4대 보험하게 되면 한 200만 원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냐면 그 매출액 속에는 뭐냐면 임대료도 나가고 여러 가지 비용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출액이 잡혀야지만 고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매출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옛만큼 뭐 매출 좀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고용을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되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 2010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대부분 그 지자체에서 1인당 그러니까는 그 발행액이 보게 되면 10만 원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는 자연히 그러니까 고용 효과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지역화폐 발행이 뭐 소상공인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까 이런 연구라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그걸 고용까지 연관시키는 기는 아직까지는 지역화폐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하려면은 그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네. 그게 데이터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조세연구원에서도 한번 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부족으로 좀 많은 비판을 지적받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이제 돌아간 건지 좋게 해석하면은 고용으로 이제 그러니까 접근을 했다가 고용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용은 눈에 딱 보이는 거고 자료로도 바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하고 지역화폐를 연관시켰던 건데 이거 자체가 맞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의 지난해 그 연구도 잠깐 살펴보면은요. 지역화폐가 경제적으로 뭐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결과를 내기도 했었잖아요. 예. 이때도 그 당시에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그분들 그 조세연구원 연구원들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8개 업종을 이제 자영업 인재니까 여러 인재니까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슈퍼마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8개 업종을 이렇게 이제 그 많이 이제 그러니까 노출됐었던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했던 업종을 8개 업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만은 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제 그러니까 증가 나타난 건 한 2개 업종만 나오고 네. 나머지 5개 업종은 증가는 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제 그랬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이제 좀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요. 인천 같은 경우는 1인당 그러니까 한 560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4만 3천 원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1인당 4만 3천 원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모든 업종에서 소비를 못할 게 아닙니까요? 워낙 금액이 작으니까요. 그게 1년에 4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한 달도 1년에 아니고요. 4만 네. 3천 원. 네.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동네에서 슈퍼마켓에서 먼저 쓰게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뭐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데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교수소라든가 무슨 이렇게 아이들 그러니까 교수학원 이런 데다가는 이제 잘 이제 안 쓸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발행액이 적어가지고 안 쓴 거지. 워낙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는 많은 업종에서 그러니까 그 유의미하게 안 나온 이유는 발행액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외면하고서는 그냥 그걸 가지고 단순히 통계 처리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얼마나 발행했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 그 전문가들이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발행액이 적어서 그렇게 생긴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1인당 뭐 4만 원, 만 원 지역화폐 발행해서 경제적 효과를 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많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해 발표를 했고 올해도 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경제인들에게 굉장히 큰 1년에 있는 큰 행사인데 여기서도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다면 이런 오류가 있었을 텐데 왜 이걸 굳이 발표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1차 보고서가 나오고 최근까지 12월 달까지 마지막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면서까지 많은 이제 그 논란을 빚어냈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올해 이제 학술대회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제가 볼 땐 피해 가려고 네. 그러니까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좀 돌렸던 것이고요. 네. 돌렸는데 오히려 더 무리하게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역화폐라는 것이 지역화폐는 이런 겁니다. 동네 슈퍼마켓의 그 사장님한테 100만 원 수입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 그러니까는 그 100만 원 수입하고 다른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마켓에는 그러니까 100만 원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특정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만약에 소비를 한다 그러게 되면 옆에 지자체한테 피해를 입힌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그것도 들여다 보니까는 옆에 지자체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에 피해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이제 그러니까 돈을 쓰게 되면 장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역에서만 쓰게 되는데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한테요. 네. 근데 그 지역화폐를 안 썼을 때는 그러니까는 뭐 큰 대형 유통업체로 가서 이제 소비를 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 매출은 줄어들고 동네가 이제 증가하니까는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옆에 지역이 그러니까 피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이제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고서 자체에 결함, 오류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기에는 지역화폐 경제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역화폐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체력운동용에서 그걸 추산을 해봤어요. 연구원들이요. 네. 해봤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줬을 때요. 그것도 효과를 막 이제 그 논란이 있었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서 이제 계산한 거하고 다른 데서 이제 KD에서 계산한 거 섞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장 중간값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만 원 그 투입을 했을 때 전체 경제적인 효과는 한 11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만 원을 줬을 때 113만 원이요. 네. 예. 그게 이제 경기도 같은데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경기연구원 같은 데서는 그게 이제 한 180만 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돈이 돌고 돌면서 이렇게 내수가 더 활발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화폐 발행을 해서 고용이 유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써가지고 113만 원 정도 증가시킨다고 해서 고용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는요. 그렇죠. 한 200% 이상 늘어야지 그때 고용을 예. 생각하겠죠. 가게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 논문도 그렇고 주목을 받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짚어봤던 거고요. 예. 또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경상수지 752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56억 달러 늘어난 수치고 2018년 이후에 2년 만에 최대치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걸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일부 언론들에서요 기자들이 좀 이제 과잉 인재니까 이것도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한국은행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가 아니라고 설명까지 했어요. 관계자가요 발표하면서요. 네. 경상수지에 대해서요. 그 차이를 근데도 굳이 기자가 그걸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해가지고 보도하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본 의도도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근거를 내야 되는데 불황형 흑자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흑자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은 돈이 나가는 것이고 수출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상수지라는 것은 해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들인 게 나간 것보다 많게 되면 흑자이고 이제 적게 되면 적자인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흑자인 건 사실인데 한 753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요. 네. 흑자인 건 사실인데 흑자가 앞에 이제 불황형이 붙은 건 뭐냐면 둘 다 줄었다 이거예요. 수입과 수출과 수출이 수입이 다 줄었다 이거예요. 네.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수출이 전체가 흑자가 이제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기보다 더 안 써서, 그러니까 더 못 써서 줄은 거지. 는 그렇죠.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입하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소비자나 자본자 같은 경우도 있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해야 되는 자본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휴대폰 만들려면은 그러니까는 이 반도체 장비 같은 것도 수입을 하고 그러거든요. 반도체 수출하려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본재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지난해 이제 워낙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걸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되어 있는데 수입이 줄어든 내역을 들여다보면은요. 내역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수입이 1년 전에 비해서 만약에 한 1,00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그 1,000억 달러라는 것은 물건의 양하고 물건의 한 단위당 가격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물건값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건의 양에 이게 많이 줄어들었으면은 줄어가지고 수입이 줄어들었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불황형 흑자가요. 네. 근데 물건의 양이 줄어든 건 한 8%뿐이 안 줄어들고 나머지 한 80% 정도가 그러니까 가격 하락. 뭐 그러니까 유가락이나 우리가 흔히 많이 연관되는데. 수입하는 게 석유하고 원자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석유 가격이 굉장히 폭락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저 전체 수입액이 이제 그러니까 물량은 별로 안 변했는데 물량 수입액은 별로 안 변했는데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수입액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불황형 흑자가 아닌 거죠. 가격이 싸진 거는 어떻게 보면 좋아진 거니까요. 우리가 수입하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수입량이 준 게 아니라 가격이 줄어서 수입이 마이너스가 그렇죠. 된 거니까 이건 불황형 흑자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수입이 준 거니까 불황형 흑자 아닌가요? 라는 기자 입장인 거고요. 기자가 근데 그건 너무 과잉 해석한 거죠. 8%는 줄었으니까. 네. 한국은행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까지 했는데 그걸 네. 보도자료 내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경기 위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K장 이런 얘기 하고 있듯이요. 경기가 굉장히 좀 일종의 좋은 데는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이라든가 내수는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은요. 네. 안 좋은 상태고 반면에 수출은 좀 굉장히 지금 의외로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좀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좋으면 좀 좋은데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분야별로 데는 굉장히 안 좋고. 나뉜 거죠. 예. 그래서 뭐 물론 경기 위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부분도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양극화가 벌어져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숙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수출의 강국들이 보게 되면 한국,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네. 이런 나라인데 일본도 그러니까는 한 2014년 이후에 가장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폭이 클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집계는 안 나왔는데요. 네. 나온 내부에서는 보도 나온 게 그렇고 독일도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증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2019년보다도요. 이렇게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에 그런 비해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흑자 폭을 좀 늘린 이유는 아무래도 K 방역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 우리가 9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 증가액이 2019년보다 이제 더 이제 초과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쭉 연말까지요. 초과했는데 되게 그때 주도했던 것들이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K 방역과 관련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수출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수출 단가가 높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제 물건 값을 제대로 바꾸서 이제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덤핑 수출이 아니라요. 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이미지가 괜찮아지면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K 방역으로 직접적인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올라가면서 원래는 적게 받았던 맞습니다. 가격을 제 가치를 부여받았던 거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되게 수출을 주도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의외의 성적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번째, 25번째 부동산 정책도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2월 4일에 발표가 됐는데 8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잖아요. 역대급이다, 쇼크 수준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수요 제한에서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꿨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번 대책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소위 말해서 시장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야당의 어떤 간에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공급을 이만큼 늘릴 수 있다라는 걸로 어느 정도 시장의 요구는 잘 충족이 됐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주장했던 것은 수요 억제 대책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 물량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가 계속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급을 어쨌든 간에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야당의 원내대표도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를 그렇게 언제 효과를 보겠냐를 이러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는데 공급 물량이 하루 아침에 짧게 저렇게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비판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뭐 효과를 봤다는 얘기고요. 방향 설정은 제대로 했다는 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도권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뭐 30만 원 이상을 간다 그랬으니까는 역세권 이런 쪽으로 간다 하다 보니까는 자기 집을 그러니까는 장만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이제 좀 대기 좀 이제 그러니까 기다려 보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패닉 바잉이란 말이 시중에 유행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주택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끌에서 사자고 해서 영끌 투자도 많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좀 괜찮은 물량들이 공공개발하면서 좀 가격도 좀 이제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될 것 같고 대량 물량이 원하는 지역에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좀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그러니까 한편에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수요도 그러니까 좀 이제 억제시키는 이제 효과는 이제 봤다는 점에서. 소위 말해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효과는 봤다. 그런데 이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뭐 지역 정확히 어디에 얼마큼 할 건지는 어디에 할 건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개발이라고 했지만은 공공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변창흠 장관의 사실 상징적인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소위 환매 조건부 주택이었었거든요.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는 건 일종의 뭐냐면 분양받은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그 주택을 팔 때는 공공기관에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 이익을 그러니까는 이제 개인이 못 가져가게 하려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공공 개발만 하겠다고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가능한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 재개발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러니까는 민간 부분들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간 부분한테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매 제한 같은 것도 풀고 이렇게 가면서요. 네, 여러 규제를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러다 보니까는 가능성은 이제 열어놓은 거죠. 대규모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빨리 신속하게 대규모 할 수 있는 건 열어놨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세부적인 거는 앞으로 발표되는 정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급 그렇습니다. 확대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되게 하는데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개발 같은 거 이제 가려면 이제 그러니까는 주민들 동의받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유재산이니까,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한 60% 정도로 이제 좀 낮췄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개 재개발 이제 이런 게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지분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투자 차원에서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투자 내지는 투기 차원에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가능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동의를 이제 그러니까는 잘 안 해줄 수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고려해 주다 보면은 이게 이제 추진이 잘 속도가 안 붙을 수가 있잖아요. 늦어지죠. 아무래도 그럼 더 많은 걸 요구할 거고 그들과 협상을 하려다 보면 시간이 그렇습니다. 질질 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토지주한테 이제 수익 보장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좀 이제 완화시켜 줬잖아요. 네. 완화해 준 걸로 그 정도로 보상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상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장해 주게 되면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또 재개발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또 혜택이 크게 들어가고 그러면 투기 바람이 또 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그 재개발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투기 바람 이런 것에 대한 좀 대책이 좀 병행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빠져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추후에 나오는 대책이 얼마나 보완이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걸 모두 다 지금 기다리는 입장이라서요. 앞으로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이게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건 2025년 이내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다음 정부에서나 그러니까 이게 공급은 이제 그러니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다음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이것을 넘기게 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림은 적어도 네.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시장에 좀 이 안정감도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될지 또 다른 대책이 나올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지역화폐 경제효과 또 이사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